네, 안녕하세요. 인생은 고통이다. 쇼펜하우어가 이렇게 단언했죠. 좀 충격적인 시작인가요? 근데 이분이 여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이 고통을 다룰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바로 이 깊이 있는 이야기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 쇼펜하우어, 고통을 끄는 기술의 핵심 내용들 같이 살펴볼 텐데요. 마치 복잡한 기계 분해하듯이 쇼펜하우어 생각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우리 삶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파헤쳐볼 겁니다. 네, 맞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진단이 좀 비관적으로 들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정말 놀랍도록 현실적이고 또 적용 가능하거든요. 이게 그냥 철학적 개념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맨날 부딪히는 거 있잖아요. 욕망, 권태, 관계의 어려움 같은 것들. 여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대처법을 제시해요. 왜 그의 생각에 수많은 사상가나 예술가들에게 그렇게 깊은 영향을 줬는지 오늘 함께 탐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도대체 왜 쇼펜하우어는 인생이 본질적으로 고통이라고 본 걸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핵심에는 바로 의지, will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쇼펜하우어한테 이 의지는요, 뭐랄까, 맹목적이고 비이성적인 생명의 근원적인 힘이에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하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죠.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이게 내가 주체적으로 욕망을 선택한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요. 거대한 의지라는 힘이 나를 통해서 그냥 발현되는 것에 가깝다고 봤어요. 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대한 힘이 나를 통해 원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요. 이게 결핍의 고통이죠. 그걸 막상 딱 손에 넣잖아요. 그럼 금세 시시해져 버려요. 이게 권태의 고통. 이 상태를 계속 반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그 유명한 고통과 권태 사이의 시계추 운동. 그거잖아요. 자료에서는 이걸 고통, 권태의 진자라고 표현했더라고요. 마치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는 욕망의 터빈 같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는 뭐냐? 그 의지의 겉모습, 표면적인 모습일 뿐이라는 거죠. 표면적인 모습이요? 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감각하고 인식하는 세계를 표상,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불렀어요. 시간, 공간, 인과율이라는 틀 안에서 경험하는 현상 세계 말입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이 맹목적인 의지가 계속 꿈틀거리고 있다는 거죠. 칸트랑은 좀 다른 거네요. 칸트는 물 자체는 알 수 없다고 했는데. 맞아요. 칸트는 물 자체는 우리 인식 너머에 있어서 알 수 없다고 봤죠. 근데 쇼펜하우어는 조금 다르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이 끊임없는 의지의 충동, 뭔가 하고 싶고 갖고 싶고 한 그런 걸 직접 경험하잖아요. 바로 그 경험을 통해서 물 자체의 본질, 즉 의지를 어렴풋이 나나 알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이게 이성적인 분석만으로는 그 깊이를 다 알 수 없는 우리 삶의 진짜 근원적인 동력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 안에 그런 충동이나 갈망 같은 게 바로 그 거대한 의지의 목소리 같은 거다. 와, 그럼 이 끊임없이 돌아가는 욕망 터빈 앞에서 우리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녀야만 하는 건가요? 쇼펜하우어는 아니라고 답합니다. 물론 의지 자체를 없앨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봤고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생기는 고통의 강도나 빈도, 이걸 줄일 수 있는 기술들이 있다고 말해요. 그 첫 번째 기술이 바로 발버둥 치지 않기, 즉 수용입니다. 수용이요? 발버둥 치지 않는다? 네, 자료에서는 이걸 파도랑 싸우지 말고 파도 타는 법을 배워라 이런 태도로 설명하더라고요. 파도 타기라 비유가 재밌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닥치잖아요. 그때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이렇게 막 반문하고 저항하기보다는요. 삶에는 원래 고통이라는 게 있구나. 이게 당연한 거구나. 이 사실 자체를 일단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인다. 네, 거센 파도가 막 밀려올 때 맞서 싸우려고 하면 힘만 들고 더 위험해지잖아요. 근데 그 파도의 흐름을 잘 읽고 그 힘을 이용해서 살짝 올라타면 넘어갈 수 있는 것처럼요. 고통을 없애는 게 아니라 고통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바꾸는 거죠. 이게 첫걸음이에요. 아, 고통을 피할 수 없다면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라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기술은 뭐예요? 자료 보니까 절제라고 하던데요. 네, 두 번째는 절제, 템퍼런스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성의 역할이 중요해지는데요. 근데 쇼펜하우어는 기본적으로 이성을 좀 의지의 하수인 정도로 봤어요. 하수인요? 네, 그러니까 이성 자체는
의지의 그 맹목적인 욕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이렇게 본 거죠. 잠깐만요. 여기서 약간 헷갈리는데요. 의지의 하수인인 이성이 어떻게 의지를 절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약간 모순 아닌가요? 아, 네.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하게 되죠.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명확히 짚어주는데요. 쇼펜하우어의 관점은 이래요. 이성이 의지의 그 근원적인 힘 자체를 없애거나 뭐 완전히 통제하거나 할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의지가 어떤 패턴으로 작동하는지는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패턴을 파악한다. 그렇죠. 예를 들면 자기 보존 욕구, 종족 보존 욕구, 아니면 그냥 지루한 건 못 견뎌서 뭔가 하려는 권태 회피 욕구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패턴을 이성으로 인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패턴을 알므로써 강한 욕망이나 충동이 확 치밀어 오를 때 즉각적으로 거기에 반응하는 대신에 잠시 브레이크를 걸어서 그 속도를 좀 늦추거나 방향을 살짝 조절하는 역할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하, 브레이크 역할. 네, 예를 들어 잔료에서 나온 것처럼 막 충동이 느껴질 때 바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한 90초 정도 심호흡을 한다거나 아니면 결정을 15분 뒤로 미룬다거나 뭐 물을 마신다거나 잠깐 걷는다거나 이런 대체 행동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성을 활용한 절제의 실천적인 모습이에요. 의지를 완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기세를 잠시 늦추고 관리하는 기술인 거죠. 아하, 완전한 통제가 아니라 속도 조절과 방향 전환이군요. 네,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그럼 세 번째 기술, 관조, contemplation. 이건 앞에 두 개랑은 좀 느낌이 다른데요. 뭔가 예술적이거나 명상적인 그런 느낌? 맞아요. 관조는 어떤 대상을 볼 때요, 그것과 나 사이의 모든 이해관계를 잠시 내려놓는 상태를 말해요. 이걸 어디다 쓸까? 이거 얼마짜리지? 다른 거랑 비교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이런 걸 다 멈추고 그냥 그 대상 자체의 순수한 형태나 아름다움, 그 본질적인 모습에 아무런 사심 없이 그냥 푹 빠져드는 거죠. 그냥 바라보는 거. 네. 자료에서는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나 뭐 위대한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 우리가 무심코 경험하는 바로 그 상태라고 설명해요.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 보는 세상을 신기하게 바라보듯이 아무런 판단 없이 그냥 바라보는 그런 느낌일까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 순수한 몰입의 순간에는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던 그 욕망의 터빈, 즉 고통과 권태의 진자 운동이 마법처럼 잠시 멈추는 듯한 그런 평온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쇼펜하우어는 특히 천재나 예술가들이 이런 사물의 본질적인 모습, 이걸 이념이라고 불렀는데 이 이념을 직관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봤어요. 아, 예술가들이요? 네. 그래서 위대한 예술 작품은 바로 그런 관조의 순간을 딱 포착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매개체 같은 거죠. 근데 이게 꼭 예술 작품이어야 하는 건 아니고요. 일상에서도 잠시 멈춰서서 그냥 주변 풍경이나 사물을 그저 바라보는 연습만으로도 이 관조의 효과를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야, 매일 잠깐이라도 의식적으로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겠네요.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기술입니다. 연민, 컴패션. 이건 앞선 기술들이랑은 또 결이 좀 달라 보이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네, 연민은 쇼펜하우어 윤리학의 정말 심장과도 같은 부분이에요. 그는 연민을 나와 너를 가르는 그 분리의 장막 있잖아요. 개체화의 원리라고 하는데 그게 잠시 거치는 아주 특별한 순간으로 묘사했어요. 타인의 고통이 마치 내 고통처럼 아주 생생하게 느껴지는 경험이죠. 자료에 인용된 고대 인도의 경구처럼 타탓 붐 아시, 즉 네가 바로 그것이다 라는 깊은 깨달음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네가 바로 그것이다. 와. 이 깨달음은 결국 모든 개별적인 존재들이 근원적으로는 다 똑같은 의지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라를 통찰해서 나와요. 내가 고통받는 것처럼 저 사람도, 저 동물도, 눈에 보이는 모든 존재가 사실은 이 맹목적인 의지의 작용 아래에서 똑같이 고통받고 있구나. 이걸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아, 다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여기서 자연스럽게 타인에 대한 배려나 윤리적인 행동이 나온다고 봤어요. 자료에서 언급된 고슴도치 딜레마의 지혜처럼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같은 거예요. 결국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곧 나의 고통을 줄이는 길이다 라는 아주 깊은 차원의 공감과 연결에 이르는 거죠. 와, 네 가지 기술, 수용, 절제, 관조, 연민. 이게 각각 다른 차원에서 고통을 다루는 법을 알려주는군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성격에 대해서도 꽤 단호한 입장이었다고요? 타고난 성격은 바꿀 수 없다 이렇게 봤다는데 이건 좀 운명론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네, 맞아요. 그 부분도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이죠.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기질, 이걸 예지적 성격이라고 불렀는데 이건 평생 변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이 점 때문에 그가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받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럼 그냥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고 포기하라는 건가요? 아니요. 절대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경험을 하잖아요. 그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그 타고난 성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걸 경험적 성격이라고 하는데 이걸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성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한다. 네, 마치 자동차 엔진, 그러니까 예지적 성격은 바꿀 수 없지만 그 차가 실제 도로에서 어떤 성능을 내고 또 어떤 약점을 보이는지, 즉 경험적 성격을 잘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꾸준한 자기 성찰과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 특정 엔진을 가진 차를 가장 잘 운전하는 법, 이걸 획득 성격이라고 하는데 이걸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하, 운전법을 익히는 거군요. 그렇죠. 자신의 약점이나 한계를 계속 탓하기보다는 나는 이런 상황에서 좀 이렇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구나 라고 솔직하게 인정을 한 뒤에 그런 상황을 미리 좀 피하거나 대비책을 세우거나 아니면 충동적인 반응을 의도적으로 좀 늦추거나 하는 식으로 자신만의 운전 매뉴얼을 개발하는 것. 자료에서 말하는 자기 자신과의 화해가 바로 이거예요. 타고난 기질 자체를 바꾸려고 막 애쓰기보다 그것을 잘 관리하는 지혜를 터득하는 거죠. 와우, 자신의 사용설명서를 스스로 써내려가는 과정이다. 정말 실용적인 관점이네요. 그럼 이 모든 통찰들을 우리의 이 복잡한 현대생활, 특히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써먹어 볼 수 있을까요? 네, 자료에서도 몇 가지 구체적인 일상 프로토콜 같은 걸 제안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하루 중에 강한 욕망이나 충동 같은 게 느껴질 때마다 잠시 멈춰서 이거 어떤 종류의 욕망이지? 자기 보존, 종족 보존, 아니면 그냥 지루해서, 권태 회피,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이름을 붙여보는 거예요. 이름을 붙인다. 네, 그리고 즉각 반응하는 대신에 아까 말한 절제 기술처럼 심호흡을 하거나 물 한 잔 마시거나 잠깐 산책하거나 아니면 그 감정을 그냥 메모하는 등의 대체 행동을 시도해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루에 한 10분 정도는 의식적으로 스마트폰 좀 멀리하고 창밖 풍경을 그냥 멍하니 바라본다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감상하는 등 순수한 관조의 시간을 갖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군요. 아, 그러고 보니 스마트폰. 이거 진짜 현대인의 욕망 터빈을 끊임없이 돌리는 주범 중 하나잖아요. 막 무한 스크롤이나 계속 울리는 알림 같은 것들요. 정확합니다. 쇼펜하우어 관점에서 보면요. 스마트폰의 그 무한 스크롤, 소셜미디어 피드, 끊임없는 알림 같은 것들은 우리 안에 있는 권태 회피 욕구를 계속 자극하면서 고통, 권태의 진자 운동을 막 가속화시키는 대표적인 장치들이에요. 맞아요. 따라서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앱 사용 시간 제한하는 타이머 설정, 화면을 흑백으로 바꿔서 시각적 자극 줄이기, 불필요한 알림 취소와 같은 소위 디지털 위생 수칙들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 권태 회피 회로의 속도를 늦추는 현대판 절제 기술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오, 디지털 위생이 쇼펜하우어식 절제 기술이다. 흥미로운데요? 네, 더 나아가서 주간 단위로 자신의 욕망 패턴, 언제 어떤 종류의 욕망이 나한테 강하게 일어나는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처, 어떤 기술이 효과적이었고 어떤 건 잘 안 먹혔는가, 이런 걸 기록하고 검토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브레이크 시스템을 계속해서 최적화해 나갈 수도 있겠죠. 와, 매회 실천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다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인데요. 그런데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궁극적인 해방 상태, 의지의 완전한 부정, 그러니까 무의 상태를 언급하는데요. 이건 좀 허무하게 들리기도 하고 너무 이상적이어서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목표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네, 맞아요. 무라는 단어가 주는 그 어감 때문에 허무주의나 염세주의로 오해받기 딱 쉽죠.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한 무는 모든 게 그냥 텅 비어버린 공허함, 엠티니스 이런 거라기보다는요. 의지의 그 끊임없는 갈망과 그로 인한 모든 고통, 즉 결핍과 권태가 완전히 사라진 절대적인 평정의 상태, 불교의 열반, 니바나와 좀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아, 열반 같은 상태? 네, 모든 욕망의 불길이 다 꺼져버린 그런 고요함이죠. 하지만 쇼펜하우어 자신도
이게 극소수의 성자나 아주 위대한 금욕주의자에게나 가능한 정말 도달하기 어려운 경지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따라서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 무는 반드시 도달해야 할 최종 목적지라기보다는 저 멀리서 우리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등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등대요? 네. 일상에서는 당장 무의 상태를 추구하기보다는 아까 이야기 나눴던 4가지 실용적인 기술들 있잖아요. 수용, 절제, 관조, 연민. 이걸 꾸준히 연습하고 익히면서 삶에서 필연적으로 마주하는 그 고통의 파도를 조금 더 능숙하게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리고 문제의 초점을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오는 거야? 혹은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거야? 와 같은 원인 분석이나 책임 추궁에서 지금 이 고통을 내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혹은 어떻게 하면 이 욕망의 속도를 좀 늦추고 잠시 멈출 수 있을까? 와 같은 태도의 전환으로 옮겨가는 것. 이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분석의 철학을 넘어서 태도의 철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네, 오늘 쇼펜하우어와 함께 인생이라는 이 쉽지 않은 항해를 위한 지혜를 깊이 탐구해봤습니다. 핵심은 삶의 고통이 의지라는 피할 수 없는 힘에서 비롯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히 무력한 존재는 아니라는 점이었던 것 같아요. 수용, 절제, 관조, 연민이라는 4가지 도구를 통해서 그 고통의 파고를 좀 낮추고 방향을 조절하면서 내면의 평온이라는 항구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이런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네요.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이 도구들을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지 그 지점들을 찾으셨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깊은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생각해 볼 거리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어요. 쇼펜하우어의 시선을 쭉 따라가다 보면요. 결국 나라는 이 존재도, 그리고 내 주변의 모든 타인들, 심지어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미물들까지도 근원적으로는 모두 다 똑같은 의지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라는 깨달음에 이르게 되거든요. 자료 마지막 구절처럼 나 이꼴 의지의 한 표현, 모두 이꼴 한 근원이라는 통찰이죠. 네. 이 깨달음은 세상을 그리고 타인을 대하는 우리 태도에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아마도 세상을 향한 우리의 시선은 조금 더 겸손해지고 마음은 조금 더 평온해지고 타인의 고통 앞에서는 조금 더 너그러워지는 그런 연습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탐구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주제와 통찰력 있는 자료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